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세상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별도로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첫 시간, 기획재정부 정책 대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가질 건데요. 기획재정부의 임기근 국장 모시고 우리나라 혁신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정부 지원하에서 발전하게 될 건지 그 밑바탕 스케치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임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찌 보면 제일 어렵고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의 이제 먹거리들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결과를 정부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이 고민일 텐데 계획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대략?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그거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 너무 이렇게 개념 규정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네.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거 자체가 뭐 혁신 성장인 거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건 다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인데, 민간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정부는 방해만 안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지?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 방해만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저는 이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뭐 협업하고 역할 분담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협업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보고요. 규제 완화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이렇게 주축이 되고 이렇게 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특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야를 쭉 보니까 예. 플랫폼 경제? 예. 근데 그게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가 될 건데 여기에는 정부가 좀 도와줄 게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적인 의미는 기차의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차가 플랫폼이 있으면 여기 사람도 이동하고 화물도 이동하고 플랫폼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노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유튜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보면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걸 개념을 확대시켜서 보면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산업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나 생태계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국민들도 만나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민간 연구기관 분들도 만나봤더니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정이 된 게 아마 데이터 경제를 해보자. AI를 해보자. 수수 경제를 해보자.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이다, 문제는. 그래서 혁신 인재 양성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한 게 4대 전략 투자 분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그를 위한 인력 그렇습니다. 양성. 예. 일단은 수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따로따로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같이 가는 개념이죠, 당연히 그게 뭐. 대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가지고 있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인공지능도 대기업이 그럼 개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대기업들끼리 각자 시도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잘 안 되기도 할 거고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정부가 거기서 어떤 걸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여기 뭐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정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크게 보면은 이게 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가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축적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공공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교통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통신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뭐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국민들한테 개방을 해보자. 축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유통하는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 묶음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 개발은 당연히 정부가 뭐 초창기에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정보화 혁명 처음에 할 때도 뭐 디지털 디바이드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이터 경제 시대에도 이게 뭐 데이터 디바이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바우처 같은 형식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저기 뭐 데이터를 구매를 하거나 가공하거나 컨설팅 할 수 있는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뭐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저 AI하고 관련된 뭐 데이터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랩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스타트업이 거기 관련된 랩에 모여가지고 공동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데이터 살려면 돈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공개 안 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공개 안 되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풀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노하우를 얘기해주는 그런 뭐 양 측면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데이터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 활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 활용하고 관련된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쉽게 블록체인이네 말만 들었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뭐 실증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본달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는 뭘 만들죠? 다양한 걸 기업들이 만들 텐데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겠다. 그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이제 여긴 범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하고 관련 기본적인 기술은 뭐 정부에서 R&D를 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소 자동차 얘기도 좀 해보죠. 수소 경제도 또 하나의 세 가지 축 중에 이제 하나로 꼽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차세대 자동차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전기차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야 수소 자동차일 거야라고 하는 몇몇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도 살짝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수소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먼저 잡아서 그런지 수소를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 다 가겠다는 뜻인가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아직은 뭐 초기 단계거든요. 그리고 어느 하나 지금 포기하기는 지금 이른 상황이고 해서 저기 뭐 전기차도 열심히 하고 수소차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수소라고 얘기하면 수소차만 언뜻 생각을 하시는데 수소 경제는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수소를 수송용으로 활용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수소차, 수소 승용차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수소 버스도 있고요. 수소 선박도 있고요. 수소 열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 경제는 수소차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에너지 측면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자동차는 전기차로 통일되더라도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뭐 일본에서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소를 사다가 발전을 시켜서 그 전기로 뭐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뭐 냉장고도 돌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전력회사에서 사오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겠죠.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 관련된 R&D도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는 여기서 어떤 걸 좀 도와주십니까, 그럼? 수소차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요. 수소를 전체적인 가치 사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수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거래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보면 수소를 활용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있지만 그 나머지 뭐 선박이나 열차 그리고 발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연구 개발할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는 가치사슬 전체하고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산업, 혁신 성장 투자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실제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따라와 할 만큼 모범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분야일 거예요.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참고서도 못 찾을 텐데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는 뭐가 좀 강하고 뭐가 좀 약한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플랫폼 경제를 잘 이렇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전략 투자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3가지 선정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웬만큼 이렇게 뭐 기술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생태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겠다. 수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요, 수소 연료전지 파트는 저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생산이나 뭐 운송이나 저장 이런 건 저희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으니 이걸 강점을 잘 이렇게 살리면은 수소 전체적으로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데이터 경제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폐쇄적으로 축적이 된달지 표준화 이렇게 조금 덜 돼 있달지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5G 같은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니 이 강점을 잘 살리면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나라로 꼽히기도 해요. 사실은 관료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 나왔겠나? 이제 싶은 만큼 또 그 정책이 잘 먹혀드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지금 공략하는 산업들은 사실은 선례가 마땅치 않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 벤치마크 할 것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산업들이라 여기에서도 과연 정부가 주도하고 끌고 가는 게 잘 먹힐까 하는 걱정은 들어요. 실제로 산업들을 들여다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 뭐 저희가 이게 기업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민간에 있는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뵀더니 옛날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은 존재하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정부가 만들어 놓으니까 잘 썼잖아요.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도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다든가 하는 게 미래 산업에서는 그게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업들이 알아서 민간이 하세요라고 하면 지금까지 민간한테 맡겨놨으면 고속도로 지어졌겠어요?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왜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서 그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뭐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정부 역할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철수를 해야 되겠죠. 예,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분야는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고 분야 내에서 투자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론 국민 세금을 아껴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날 부분, 그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파트, 그런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2가지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정부에서 플랫폼 경제를 하기 위해 전략 투자가 필요한 분야,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혁신 성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나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나 드론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8대 선도 사업을 정부가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 주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썼으면 좋을 게 R&D나 인력 양성과 관련된 인프라 파트에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8대 역점 사업 중에 포함되는 게 예.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드론이 예. 있습니다. 예. 떠다니는 비행 접시. 예. 예. 지금은 뭐 그냥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실험이나 해보는 정도인 것 같은데 뭘 좀 달라지나요,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예. 드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뭐 질문을 주셔서 대뜸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양치기 소년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거는 이게 드론을 만들면은 이게 많은 이렇게 수요가 창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정부에서 약속은 몇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이게 드론 구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공부문에 뭐 할 때 필요해요, 드론이? 예를 들면은 산림청 같은 데 있죠. 산림청 같은 데 산불 감시하고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방방재청 같은 데 인명을 구조하는 데 이렇게 활용할 수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관련된 공공구매 많이 좀 사주라. 아, 많이 사실 겁니까, 그럼? 그래서 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지금 900대 넘는 드론을 올해 내년에는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그러면 하늘에. 예. 900대가 뭐 한꺼번에 다 뜨진 않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대담 첫 번째 시간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 임기근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여러 가지 고민도 아마 여러분 같이 하셨을 겁니다만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팔 걷어붙이고 할 텐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정부가 섣불리 나서면 어려워지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서요. 예산이 있다고 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고민들이 반영된 정책 아닌 것 같아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수시로 건의를 해주시면 또 내년 예산 내후년 계획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기획재정부 임기근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